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다행스러운 게 그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그 실제로 그런 새로운 학문들을 연 뭐 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학문 선진국들의 그 케이스를 보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거의 정답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 그건 이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복잡한 얘기를 다 제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후 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성립했는가를 보면, 이제 저는 과학 철학자 입장에서 디시플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안정화되는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 과학이라는 분야가 되게 과학 쪽 분야, 학문 분야에서 그게 제도화되고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면 하려면 되게 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가 쓰여져야 되고요. 텍스트북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가리키는 교육 집단이, 그래서 꼭 학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1학년 때 뭘 가르치고 2학년 때 뭘 가르치고 그 연구 주제는 뭘 잡고 이런 것들이 표준적인, 그 쿤식으로 얘기하자면 패러다임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뭘 배우고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구조가 완성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잘 확립된 분야처럼 보이는 학문 분야도 지금 김기공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수한 사례가 있으니까, 성공 사례가. 지금은 너무너무 확립된 분야로 생각하는 뭐 생화학도 그렇고 뭐 유기화학도 그렇고, 생화학 전에 유기화학도, 분자생물학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학문 분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학문 분야 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아서 처음에는 교과서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랬다가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분과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후과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케이스 스타디를 했는데, 그 일종의 정답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융복합 연구인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나는 클라이밋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후과학자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과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클라이밋 사이언스 컨퍼런스가 열리면 거기서 내가 클라이밋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구냐? 다 나는 대기화학자다. 대기화학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고기후학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유기화학자. 어떤 사람은 나는 지층학자.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혹은 그 기후와 관련된 수많은 연관 분야들, 거기 뭐 사회학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 사람들이 그 연구 주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모이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잘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융합 연구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창피한 일인데, 근데 그 융합 연구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막 그런 절박함이 있는 분들이 융합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굉장히 멋있는 뭐 디지털 대전환,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뭐 역사학자 한 분, 뭐 철학자 한 분, 사회학자 한 분, 그다음에 뭐 디지털 기술, 컴퓨터학, 이렇게 각 분야별로 쫙 연구팀을 짠 다음에 각자 분야에서 당장 어떤 관련된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컨퍼런스 몇 번 하고 그냥 연구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주 성공적인 연구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실은 구태여 모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공학 하는 분들은 그냥 디지털 대전환을 컴퓨터공학에서 연구해도 그 학자 커뮤니티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역사학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새로운 학문이 탄생되기 어렵고요. 기후과학 같은 경우가 어땠냐면 자기 분야에서 연구를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모순이 발생해요.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대기화학자들이 대표적인데, 대기화학자들이 이미 19세기 말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상에 많이 퍼지면 대기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측정을 해보면 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60년, 70년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기화학 내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지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쪽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합동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설명해 냈거든요. 이게 그 온실가스 효과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즉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보는 인과구조만 보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 다른 분야들하고 연합 연구를 해야지만 홀 픽처가 보여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물론 거기에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지원들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서로 궁금해해도 그걸 서포트해주는 연구비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조건들, 즉 제가 이제 문제 중심 융합 연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융합 연구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융합 연구 안 하면 절대로 안 풀린 문제가 있고, 그걸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달려들어서 서로 상대방한테 배우고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해서 사회에서 거기 연구비도 엄청 되고, 기후변화는 연구비가 엄청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군사비 연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이게 융합 연구가 학문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류세 연구가 지금 그 김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 성공적인 융합 연구로서 독립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뭐 그다음에 대기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각자 자기 지금 연구하는 데서 연구해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모이면 그건 이제 그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각자 분야에서 뭔가 안 풀리는 한계점이 있었고 좀 답답했었는데 다른 분야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도 생기고 이걸 이렇게 돌파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김동균 선생님 걱정하신 사학과에서 이런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거 꼭 사학자가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사학과에서 그런 다른 분야들 학자들하고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기초적인 프레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직접 그 연구를 할 필요는 없고요. 폴론 연구나 아니면 빙하 연구나 이런 걸 하는 분들하고 얘기가 통하고 그분들하고 협동 연구를 해서 거기서 사학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어떤 이해력, 그게 이제 해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의사소통적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정도 수준. 거기에 기여적 전문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분야의 사학자가 막 기후과학에 막 기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분야, 그것도 어렵지만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하고 그 얘기들을 듣고 자기 분야 연구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 때 같이 이제 인류가 쌓아놓은 지적 보고가 에라스무스나 그런 유명한 몇몇 사람들처럼 쫙 훑을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천재가 나와도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적이고 생산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찾아서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사소통 역량이나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역량, 이런 걸 키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희망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범순 선생님은 인류세 연구소를 연구센터를 하시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맞고요. 근데 이제 역사에서 필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필연인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필요한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셀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걸 당연히 필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필연으로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와 당위를 가공하는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같이 작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들의 동맹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몇몇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야에 있건 같은 분야에 있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누고 흥미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방법론적인 어떤 참신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짚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을 때, 오늘도 이제 박정재 교수님 그 분야가 다른데도 들으면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새로운 걸 배우고, 뭐 이런 그 경험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적인 어떤 벽을 돌파하는 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푸시하는 그런 어떤 힘과 뭐 정치력 같은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낭만적인 수준에서 필연적이니까 되고, 그런 거보다도 굉장한 어, 어, 운도 많이 작용하고 정치력도 작용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 맞춰 또 저기 좋은 결과도 나오고 막 이래야지 이게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모멘텀을 얻어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역사학계 얘기를 한 가지 한다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역사학에서의 방법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냐면은 지금 역사학계가 지나치게 다큐먼트 위주의, 그러니까 아카이브 머티리얼 위주의 연구를, 그것만 연구를 하는 거 아닌데 거기에 가치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이브 리서치 안 하면은 굉장히 연구가 조금 부족한 거. 뭐 현장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도 아카이브만 못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하드 에비던스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매몰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다큐멘트 자체도 인간이 만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인 다큐멘터들이 남잖아요. 그는 뭐 역사학 방법론에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빅테크 같은 데에서 이제 기술사, 뭐 비즈니스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같은 것도 아주 선택적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뭐 누구 잡아먹고 뭐 이런 얘기들은, 더러운 얘기들은 로이어 써가지고 싹 없앤 다음에 좋은 얘기들만 아카이브 딱 만들어가지고 남긴다면은, 굉장히 편향된 그러니까 물론 다큐멘터리에 의존해서 하지만 편향된 거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자연은, 생태계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재 교수님 같은 생태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가까운 미래를 보는 생태학자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향들, 그런 것들을 나무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 바위에서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섬에서도 얻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 이거는 뭐 제가 뭐 지은 얘기 아니라 존 맥닐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다큐멘터리에 의존하지 말고 같이 신나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찾아라. 그리고 사실은 아주 훌륭한 저기 역사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르노빌 어,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역사가로서 이제 케이트 브라운이라고 MIT에 있는 교수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매뉴얼 포 서바이벌이라는 책을 썼죠. 생존 전략에 대한 매뉴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한 거는 아카이브 다 갔죠. 아카이브 다 갔는데 거기서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실제로 어느 피해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낙진 같은 게 쌓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서바이벌을 했고 아니면 어떤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그거를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생태적인 조건에서도 얻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처박혀서 이제 문서만 봤을 때 얻지 못하는 굉장히 커다란 정보들이 이제 자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이런 인간의 조건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제 연구의 방법론 자체도 이제 역사학이 조금 더 렐리번트한 그런 어떤 학문으로 계속 유지하고 성장을 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어, 확장을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리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지금 이제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인간도 계속 보려고 하거든요. 인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최근 한 5년 사이에 아주 새로운 자각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일르세 학, 사실 저희 일르세 연구센터의 영문 이름이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거든요. 그래서 일르세 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쓰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처음 쓴 이런 식으로 센터 이름을 지은 건 처음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거를 뭐 학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융합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어떤 그리고 성공과 실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저희 센터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14분의 신연구원들이 있고요. 교수 레벨의 한 14명이 있고, 그 중에 반은 이공계 분들이고, 반은 어, 인문사회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제 자체는 이공계 과제예요. ICT 관련 융합 과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PA가 되다 보니까 또 인류세 연구에 있어서 인문사회 쪽에 중요성들이 굉장히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어려운 게 어, 교수님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연구 분야도 있고 개성도 있고 그리고 관심도 다르고, 근데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떨 때 융합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떨 때 융합이 일어나냐면은 어 이렇게 밥을 먹다가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밥을 같이 이렇게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이상욱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연구 자체가 하나의 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공계 연구는 이제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또 같이 또 참여 관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거꾸로 인문사회 쪽에서 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AI를 좀 집어넣으면 기술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처음 우리가 프로포저 썼을 때 다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우연스럽게,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센터장이니까 제가 이게 약간은 중매장에 비슷하게 오늘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지 한번 약간의 실험도 좀 하고 뭐 이런 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해보는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진짜 의미 있는 공동 연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참고로 박범순 교수님이 화학자십니다. 그래서 촉매 발음 이런 그렇죠. 거 되게 잘하셔요. 그렇죠. 뭐 저기 화학을 아시면 알겠지만 촉매는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거기
하죠. 예, 예. 예. 아유, 저도 예. 저도 조금 예, 간단하게만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사실은 국사학이나 지리학이나 역사학이나 지리학이나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역사학이 조금 부족한 게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다큐멘트에 매몰돼서 연구를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논문이나 뭐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막 데이터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 필요는 없고 남이 만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갖고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뭐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만큼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또 없죠. 제가 이제 자연과학자들하고도 공동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분들은 보면 연구 방법에 또 매몰돼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잘 못 만들어내고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는 다 띄엄띄엄 있는 거고 그 데이터 자체만 딱 설명하고 그 데이터가 갖는 함의만 얘기하고 끝나기 때문에 논문들이 그 많은 논문들을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인문사회과학자 특히 역사학자들이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활로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세가 굉장히 좋은 학문적인 충격을 주는 데서는 이제 촉매보다도 하나의 충격이고 뭔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잡지는 철학과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학보다도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인문학자들 그렇고 역사학자들이 가장 늦게 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늦게 변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5년 좀 넘었는데요. 부터 제가 관심이 빅히스토리예요, 지금.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최근에 이제 빅히스토리 책을 하나 써가지고 아주 졸저죠. 아주 작은 책을 써가지고 주니까 역사학자들 주니까 빅히스토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도 빅히스토리를 역사학으로 인정하지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문자 다큐멘터가 아니면은 역사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길래 결국 역사학이란 인간이 위대한 건 뭐냐? 아까 박정재 선생님이 과거의 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건 다 과거가 있는데 인간은 그 과거의 힘을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게 뭐고 그것을 제도화시킨 게 역사학인데 그랬죠.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과거가 어디까지인 것 같냐? 너는 어디까지가 너의 과거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역사학자가 보면 족보 내지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나의 과거거든요. 이제 그걸 넘어가면 결국 빅뱅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인류세 문제를 풀려면 또 다른 차원의 과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과거의 힘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뭐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과거의 힘을 가지고 풀어왔다는 건데 인류세라는 것 자체가 이것의 차원을 아니 일종의 학문의 빅뱅 내지는 뭔가 재구성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차원으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박정재 선생님이 차이나 클래스에서 한번 강의를 하시는 걸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고교학이나 이런 걸 너무 안 한다. 이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뭐 한데 이게 어렵다. 이게 결국은 당장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좀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학생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아니, 학생은 못 얻었는데 하여튼 제가 최근에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게 결과가 꽤 잘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 선생님한테 굉장히 신선했던 게 뭐냐면 한반도의 예. 기후사라는 네. 걸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미지 영역인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율주세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반도의 기후사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사나 역사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서 이쪽에 연구 성과를 많이 내시면 이게 저기 역사학도 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걸 것 같아요. 인류세가 하나의 문제고 우리 인간의 조건을 위협을 주는 굉장히 큰 우리한테 도전인데 이거에 대한 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이상옥 선생님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대충은 이제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문명 이전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류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명에 리셋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제 이 대안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안이 있으면은 사실은 센터는 뭐 그 문을 닫아야죠. 대안은 없고 그 대안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는지 그거를 조금 더 그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좌담을 준비하면서 나눠주신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그 제2의 계몽 이런 개념들이 뭐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실제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심각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내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 바뀌어야 되는지 약간 실천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제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고민도 조금은 해요. 하는데 그게 일상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후 위기나 이런 것도 뭐 태풍이 있고 뭐 저기 여러 가지 자연 변화에 있어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게 금방금방 즉각 오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날씨 그처럼 가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눌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철학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굉장히 실천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철학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스케일의 문제이기도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제의 원인은 각 개개인, 각 국가들인데 그거가 그거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작용하는 거는 이게 전 지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행성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 아니면 국제적인 차원이 행성적인 차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행성적인 차원 문제가 자기한테 내려오는 어떤 피드백 과정이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철학자들이 풀어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각각에 있어서의 그 실천 명령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논리도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이제 이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론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를 이제 태클하기 위해서 이제 신유물론이라는 그, 어, 막스 위주의 유물론에 대항해서 자연을 자원으로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생산 투입으로만 보지 말고 그 자체가 어떤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아주 예전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신유물론이 아니라 막스의 유물론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신유물론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뭔가 인간 외의 객체에도 행위성을 부여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천적으로 갔을 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벗어서 생각해보는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비인간 중심주의적인 것이 되고 비인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지구 법학 뭐 이런 게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천적인 문제인데 이게 인류세의 어떤 상황이나 인류세가 던지는 여러 가지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블럼과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predicament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곤경, 어떤 곤경의 상황은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해결을 하건 해결하지 못하건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겪어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가지를 해결해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좀 덜고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 조금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뭐 약을 줘서 금방 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류세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한두 가지 딱 픽스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세의 문제,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그러니까 유일한 모델이자 가장 나쁜 모델이 제 생각에는 오존층 파괴 모델인 것 같아요. 그거는 UN 레벨에서 각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케미칼 몇 개를 딱 제한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것과 우리 경제 시스템을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화석 연료랑은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잖아요. 이런 그리고 또 화석 연료만 그렇습니까? 가축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한두 가지를 풀어가지고 한두 가지의 전문가들이 딱 요거다라고 해서 풀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곤경의 상황이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해결해 주면은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이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아니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넷지로 아니면 넷 뉴트럴리티 같은 그런 말은 좋은데 쉽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뒤처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